네, 안녕하세요. 원음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실장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이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요.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강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서 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만약 얻어진다면 이 평화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겠죠. 원음 방송 특집 통일대담에서는 한반도 주변 현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얘기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통일연구원의 김태원 박사님과 함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실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사실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다들 모두가 싸움이라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날은 정말 올 수 없는 건지 그렇습니다. 나날이 경랑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네. 요즘은 트럼프와 또 시진핑, 네. 미 중의 갈등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뭐 그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선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정말 다극화돼서 정말 한마디로 한 지난 1년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게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거래적 동맹 그리고 이제 각자 도생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좀 다극화된 외교 노선 속에서 우리 마찬가지로 자체 방위력도 좀 챙기면서 또 예. 제한된 협력도 또 이어가야 되는 정말 복합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또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한미일 대 북중러. 예. 솔직히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원화돼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더 고착화시키는 게 본인 입장에서 좀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맥락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게 하기 위해서 예.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것 같고 그런 신냉전 구도 자체가 좀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몇 년간 굉장히 유리하게 좀 조성됐던 환경이라서 이런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이런 갈등 속에서 게다가 뭐 제재 무용론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2026년도에도 역시나 이제 한반도에서는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줄타기 외교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저 역시도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예전에 미국을 혼자 상대하다가 네. 지금 냉전 구도가 축으로 형성되면 네. 우리 큰형들이 있어. 네. 이게 되니까 이제 그걸 좀 더 활용하는 맞습니다. 측면이군요. 네. 자, 오늘 북리뷰 박사님이 준비한 북리뷰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12월에 북한에 참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 전원회의도 있었고 늘 그래서 연말 연초가 굉장히 분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12월이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좀 공포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왜? 이유가 생활총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생활총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공포의 12월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인 건데 예, 어떤 건가요? 이게 정말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런 생활총화를 통해서 자아 비판을 하고 상호 비판을 하고 비판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만 봐도 이제 예상이 되실 텐데 한마디로 단순히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당의 지시를 잘 이행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평가받는 말 그대로 사상을 검증받는 그런 무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는 그러면 각 단위별로 이런 생활총화가 그렇죠. 학교, 네. 직장 다 그런 이루어지나요?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호 비판을 하기도 해서 뭔가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좀 더 감시하고 예.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그래도 근데 좀 장마당 세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성 세대들에 비해서는 이 생활 총화로 인해서 뭔가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은 좀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나마 장마당 세대는 좀 실리적인 사고 방식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북리뷰는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북한 달력. 우리 달력과는 좀 많이 다르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뭐 다를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하면 연말에 주로 다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뭔가를 이제 구매를 해서 달력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북한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요. 정책 홍보, 주민 통제 목적이 달력에도 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단순히 달력은 사실 기본적인 용도가 날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벽에 걸린 선전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우리 달력에는 공휴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 달력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굉장히 큰 뭔가 정치적인 기념일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달력 안에 당국이 강조하는 정책들이 다 그대로 들어있다. 그래서 그 달력에 있는 그런 배경들도 원산갈마 그런 관광지구 같은 것들이 배경 사진으로 쓰이고 있고 뭔가 그런 주민 통제라든지 한마디로 달력 자체가 국가가 정한 시간표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다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뇌나 홍보 수단으로 쓰는 네,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을 만나는 시간 김태원 박사의 북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 전문가와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38대 통일부 장관이자 정치학자 한양대 홍영표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독일 통일의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배경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우연스럽게 한 기자의 오보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어떤 트리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럼 서독이 과연 오랫동안 노력해서 흡수한 거냐? 그건 또 아니고 사실 동독 주민들이 선택한 거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그 오보 사건 뭐 이거는 예. 이제 진짜 트리거고 트리거. 예.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독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더 살기 좋은 체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결국 서독과 연결이 됐고 동독 주민들이 이렇게 서독 쪽으로 이제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고 서독 체제를 선택하니까 결국 동독의 이제 지도 체제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동서독이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 동독 지역의 연방을 서독 연방에 함께 포함시켜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통일을 이룬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는 동독 주민의 선택이었고 형식을 보면 사실 이거는 평화적인 통일이었어요. 네. 평화적인 통일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독일 통일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또 동독 정부 자체가 약간 민주적 정부였기 때문에 물론 독재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 형식적으로 민주적이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의 열망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또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이게 동서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유럽 상황. 전체에 예. 시대적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네. 그 문제점이 막 부각되면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유럽은 또 전반적으로 서유럽은 통합되는 그런 과정, 예. 그런 어떤 주변 환경도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89년 뭐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의 발표도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이 여러 배경들이 독일 통일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현실은 좀 그때랑은 오히려 많이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안 좋은. 저기 예. 이제 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영향권을 넓히려고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은 주변 국 모두가 입장에서는 원치 원치 않는. 않는 네. 방향일 수 있기 때문에 통일에 그다지 그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환경은 절대 아닌 거죠. 예. 네. 간단히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약간 통일이 돼서 우리랑 통일이 돼서 흡수 통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남한의 시장 경제가 좀 더 가게 되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패권이 좀 뺏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힘이 자기들한테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해양 세력이 옛날에 그 일본이 한반도 통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쉽게 해서 그 임진왜란이 그 항해 원조 전쟁이거든요. 예. 외를 막고 그것을 위해서 조선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었고 6.25 전쟁은 항미 원조 전쟁이었어요. 이름이 왜 일본만 미로 바뀌거든요. 바꿔서. 그게 아주 전형적인 중국의 전략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크게는 해양 세력, 당장은 미국의 힘이 자기들한테 근접해서 그것이 중국의 안보 위협이 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분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입장에 봐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쨌든 지금도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만약 통일된 국가였으면 국경을 맞닿은 상태에서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서는 조금 위협적으로 더 느낄 수가 위협적으로 있다. 현상 예. 유지를 어떻게든 고수하고 예. 싶은 거겠죠. 중국은. 예. 네. 짧게 저희가 북한 인권 상황 좀 보고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사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보통 뭐 북한 수용소가 몇 개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는지 침해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개개인의 어떤 생명, 권리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제가 사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2016년에 북한에서 큰 홍수가 있었어요. 예. 그 홍수를 이제 잘 복구했다고 노동신문에 크게 자기네가 이제 어떻게 복구를 했는지 자랑 삼아 쓴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저도 그 내용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숨을 예. 잃고 시신을 거뒀는데 가방을 꼭 안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네. 수령님들 사진이 종이에 꼭꼭 싸서 그 안에 들어있어서 물 한 방울 젖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분이 거기 있는 스토리에 따르면은 옆에 아내하고 딸이 떠내려가는데도 네. 구하지 않고 그 가방만 꼭 잡고 있어서 그래서 수령님 사진이 물 한 방울 젖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영웅이다 이렇게 세우는 영웅이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사람 이제 수령님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차라리 예, 작본양보에서 이해되는데. 이해할 텐데 사진. 사진. 그 사진 때문에 가족들 본인의 목숨까지 잃었는데 그 정도. 그거를 영웅적인 행위라고 치켜 세우고 있어요. 그게 2016년 2016년 상황이고요.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인가 이때 김정은이 무슨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배고픈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배고픔에 정비례해서 우리의 힘은 더 커집니다. 라고 공식 연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그 많이 돈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 주민들이 힘든다. 나 알아. 근데 참아. 우리의 대신 우리의 그렇지. 국방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참아. 예. 이거거든요. 약간 주민들의 고귀한 희생을 예, 강요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멘트가 될 수 있죠. 주민들의 삶, 네. 생명,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앞서 때문에 이제 심각하다라는 독일 것이죠. 통일 사례 봤을 때는 독일 주민들의 동독 주민들의 선택, 네. 자유에 대해 열망, 그거는 이제 그걸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다. 약간 그런 생각도 어렵죠.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북한 인권법을 만들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예.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북한 인권법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계속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북한의 예.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이유는 그렇게 경각심을 높이고 뭐 그래서 조금이라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그래서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북한 주민들이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알게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작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보다 좋은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 인권은 한반도 비핵화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에도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늘 약간 후순위로 조금 취급하는 경향도 또 상황에 따라서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인권 얘기만 나오면 거의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 뭐 내정 간섭이다 하면서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일관적으로 조금 이렇게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말씀하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네. 하고 예.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이것도 의견 차이가 있죠. 네. 인권 문제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것이 오히려 남북 대화에 그 방해가 되기 네. 때문에 일단은 좀 접어두고 음. 나중에 분위기가 되면은 그때 예. 제기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 의견은 조금씩 계속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유엔에서는 모든 남북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크게 보면 평화를 위해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제하는 조심스러워하죠. 그리고 네.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까지 있는데 이게 북한이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엔 북한이 핵 문제를 제기하면은 완전히 그냥 막 회담을 다 중간에 스톱시키고 핵 문제는 남북 관계의 문제가 아니니까 절대 끊어지 꺼내지도 말라라고 마라. 했었어요. 그래도 계속 정부가 꺼내고. 대화 때마다 모든 대화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대화에서는 북한이 반발을 하더라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다시 중단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2018년 예. 판문점 선언 때 비핵화 문제가 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문제도 북한이 당장은 반발을 하고 그것이 회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기보다는 자꾸 얘기를 해서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기정사실화하고 북한도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이 유럽하고는 인권 대화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유럽과 자기들이 접촉할 필요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인권 문제 얘기해야 돼라고 맞아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응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의 변화는 만들어냈거든요. 더군다나 김정은이 이제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그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내가 욕을 계속 먹고 거론이 있구나. 되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북한 인권 상황, 뭐 그다음에 북한의 현재의 주민들이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걸 제일 잘 느끼시는 분들은 탈북민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보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 뭐 80년대로 얘기한다면 당시 미국은 훨씬 잘 살았던 나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 갔을 때 아니 이런 천주국 같으냐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문제가 있어 다시 군사 독재 때 문제가 있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당장 때려 부숴야 돼 이 정도 생각까지는 또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북한 탈북 주민들은 남한에 와서 현실을 보고는 어떻게 느끼는 게 제일 많습니까? 좀 기본적인 교육은 남쪽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훨씬 더 잘 사는 곳이고 예. 살기 좋은 곳이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갑니다. 근데 물론 초기에는 다른 체제에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느끼지만 이것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양대 통일교육 선도대학에서 이 탈북민에 대한 정책도 많이 고민한다고 들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탈북민이 뭐 어제가 꽤 됐죠. 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전체 한 3만 4천 명 정도 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좀 많이 들어오다가 김정은이 통제를 많이 하기 시작해서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완전히 북한이 봉쇄를 해버렸기 네. 때문에 급감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2016년에 3만 명 시대가 됐다고요. 3만 명이 이제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에 뭐 3, 4천 명이면 한 3, 4천 명이니까 많이 늘진 않아요. 네, 많이 늘진 않았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북한 주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10여 년 된 분들 만약에 오신 지 완벽히 동화해서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점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느끼기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시선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양쪽 다 사실은 이제 같이 노력을 이거는 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편견이나 차별이 왜 생긴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 주민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실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예. 접촉 기회도 많지 않은데 그냥 북한이 싫고 요즘 북한이라도 막 미사일도 쏘고 뭐 오물풍선도 보내고 뭐 위협도 하고 대화도 도대체 안 나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싫어.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만나게 해주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 그럼 북에서 온 사람 이러면서 일단 그냥 조금 이 편견을 가지고 보려는 인식이 크고 예. 북한 이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해요. 아주 상징적인 예가 몇 년 전에 어느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런 식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나를 받아줬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나를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우리 국민이니까 그렇죠. 국민인데 내가 국민들과 같이 어울리기는 어려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억 남았었던 그 에피소드가 그 탈북민 분 중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이렇게 옆에서 뭐 동료들이랑 잘 지내신대요 평상시에. 예. 근데 그러다가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 쏘면 갑자기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 군사적이나 뭐 여러 부분에서 뭔가 공격적인 징후가 보이면 갑자기 죄인 아닌 죄인이 돼야 되는 거를 느끼면서. 참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랑 정확하게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공감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탈북 주민들이 약간 또 네. 국가와 본인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본인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견과 네, 이제 차별에 의기소침해 시달리다 보니까 좀 이제 있는 위축되고 부분도 의기소침하고 있으세요. 스스로 뭐 내가 진짜 네, 뭐 잘못이 있는가 맞아요. 이제 예.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북한 이탈 주민 관련 기사 봤죠. 있으면은 네. 막 댓글에 이거 북한 니네 북한 네. 돌아가 뭐 맞아, 왜 여기 와서 돌아가라. 그래 뭐 네. 이런 식의 댓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댓글, 이거 진짜 댓글들이 많이 문제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탈북 주민들이 오래됐고 또 한국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자유롭고 풍요롭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북한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 돈도 좀 보내고 그런 네.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그걸 이제 좀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현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탈북민을 통해서든 어디든 우리는 진짜 억압돼 있고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접경 지역에 북한 일부.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약간 이제 이 우리 남쪽에 있는 자기 가족이랑 이렇게 중국 그 통신사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네. 전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통화하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송금도 이제 예. 뭐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되는데 그건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숨어서 몰래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게 어떤 큰 영향력을 사회에 아직 만들기는 영향력을 끼칠 건 아니다. 예, 어렵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상황에 인권 상황이랄지 네. 또는 정치적인 네. 자유 이런 게 없는 상황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예,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핵 문제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정상은 일단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북한은 계속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을 가진 나라 정도로는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는 자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들 경제 개방 개혁 도와줄게. 지원도 할게. 근데 핵은 좀 이제 없애. 근데 북한은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어? 핵이 있어야 너희들이 못 들어와. 그래서 우리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거 전제로 도와줘. 현재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북한이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어떻게 절대 보십니까? 당장 네. 포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북한의 지금 뭐 확고한 목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최소한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서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핵을 포기하고 대신 제재를 해제해줘 이게 아니라 예. 나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제재를 풀어.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아마 최근에 이제 뭐 북러 정상회담 하면서 러시아는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고 예. 지난번에 이제 중국 전승절에서 중국도 뭐 묵인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북한은 더 자신감을 그렇죠. 확보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야, 핵은 무조건 우리가 포기, 거래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게 북한 측 네. 입장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하나는 그럼 우리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해야 돼. 저는 이거는 약간 상징성의 싸움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핵무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네, 무기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포기 안 할 거니까 제재 먼저 풀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가 함께 핵보유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인정해 줄 수가 없어. 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지 북한도 생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교류하고 지원도 해주겠다고 미국이나 한국이 얘기하겠지만 핵이 없는 순간 이들이 언제 쳐들어도 왜냐면 우크라이나에도 있고요, 전례도 있고 옛날 리비아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들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체제가 바뀔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의지를 표현하고 대신 이제 안전보장을 위한 이제 이런 그 북한이 안전보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은 계속 생각해서 같이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건 아주 쉽게 당연히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그래야 조금씩 북한이 그래도 비핵화에 대해서 당장 비핵화가 될 수는 네,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핵화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놔야지 예. 그 다음에 제재 문제가 또 뭔가 조금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야 남북 관계도 풀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상의 관점에서라도 최소한 저쪽에서 보이고 있는 어떻게든 지금 북한은 1차적인 목표가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사실상의 지위를 인정받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 상응하는 관점에서 비핵화를 얘기를 해야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실질적으로 동결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거라도 예. 조금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거겠네요. 예. 예를 들면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봄에 이제 중국을 방문할 때 북한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트럼프 예상이 대통령은 근데 이전에도 뭐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주 본질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게 사실은 이제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했을 때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했었던 네. 것 같아요. 음. 근데 2019년에 하노이 하노이. 회담이 결국 결렬이 됐는데 결렬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랑 이제 그 간담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한 거 보면은 굉장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이전보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핵화는 무엇이냐? 북한의 핵을 없애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영변을 중단시킬 테니까 네. 제재 해제해달라니까 트럼프가 no, 네. 그거 안 돼. 북한에 더 많은 핵시설이 있는 거 우린 다 알고 다 알고 있어. 있어. 근데 영변 하나 가지고 뭐 딜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회담을 결렬시킨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뭐 정치적인 뭐 국내 정치적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차원에서 김정은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합의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잘못하면 핵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면은 그거는 트럼프도 문제지만 사실 미국 전체적으로 이 지금 비확산 체제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북한이 뉴클리어 파워야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해도 정도까지. 국무부에서는 안 그거는 된다고 핵을 인정하는 게 네.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이 정의를 다시 하고 그 이제 핵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들이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세계 전략 차원에서 전략 큰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근데 봅니다. 앞서 이제 미국이 노리는 전반적인 핵 비확산 체제로 봤을 때 그래서 북한을 있는 핵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미 깨진 건 아닌가? 그러니까 비확산 체제에 지금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맞는데요. 예.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최소한 어떤 동결시키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느냐에는 예.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인도 파키스탄이 일단 뭐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실상 인정이 되고 있고 그런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북한은
이제 그런 위치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가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제 근데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고 네. 그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그냥 그대로 이야기고 두는 건. 예, 예, 굉장히 그는 굉장히 큰 그 핵 확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예. 뭐 미국이 그건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대신 이제 북한의 핵을 이제 해구산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통해서 막아주겠다는 것인데 아마 공식적으로 핵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우리도 일본, 그럼 뭐 일본도 여기저기, 영향받을 예. 것이고 중국은 반발해서 네. 더 무력을 강화할 것이고 도미노로. 이게 도미노 상황이 나오고 굉장히 이 동북아에서의 이 질서가 불안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이고요. 미국도 굉장히 신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영내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그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차원이죠. 하나의 일단 뭐 차원이고. 북한의 그런 핵무기 자체가 위협이고 그것이 이 비확산 체제에 대한 또 위협이기도 하고 예. 동북아에서의 이런 그 질서를 또 흐트러뜨릴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이제 핵 무력에 많이 신경을 쓴 건 재래식 무기로서는 사실은 국방 GDP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체제 보호가 힘들다. 그래서 아예 한 방에 우리는 핵을 있다. 이렇게 선택했다고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럼 북한이 자 핵무기를 통해서 우리 체제 안정은 담보가 됐어. 그러면 핵 포기하라는 얘기만 안 하면 내가 다 개방하고 할게.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겠죠. 음. 북한이 원하는 거는 핵보유를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를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나는 핵을 가진 국가로서 이제 개방하겠다. 교류하겠다. 네. 그래도 남쪽은 아마 뛰어놀 예, 겁니다만 아마 맞아요. 그럼 이제 미국이랑 또 뭐 관계 개선하고 유럽이랑도 다시 관계 개선하면서 교류해서 북한도 사실은 경제 발전 필요하고 경제 발전하려면 돈이 그렇죠. 필요하죠. 예. 그럼 돈은 북한 자체 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교류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예. 과거의 사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가 핵을 포기한 대신 뭘 받기보다는 핵 보유한 상태로 받는 게 더 일단 좋겠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고 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선뜻 응해서는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면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랑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우리한테는 또 굉장히 큰 위협이 되죠. 큰 위협이다. 남북 관계의 이제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 이 얘기는 뭐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부터 나왔던 건데 말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뭐 숨겨놓은 걸 어떻게 다 숨겨놓는다면 다 찾을 수는 있겠냐. 그래서 더 늘리지 않게 사실상 감시와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뭐 장마당이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내부 인권 수준을 올리고 이게 오히려 북한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북한의 그 핵시설이나 이런 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내가 북한의 북한 영토의 에브리 예. 인치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있어. 내가 다 알아라고 얘기하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지만 다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실 한 번에 다 제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동결부터 일단 시작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동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줄여 나가고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는 일단 동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이제 지난번에 위성락 실장이 그러니까 일단 스톱을 해야 유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중지, 스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거는 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뭐 스톱, 뭐 아주 비유를 잘하셨더라고요. 예, 스톱해야지 유턴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협의는 가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다만 어쨌든 그 의지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당장 너희들 완벽하게 다 검증받으라고 요구하진 않겠어. 근데 일단 멈춰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도 하고 교류도 개방하고 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군요. 북한 측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이미 핵으로도 체제 안정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근데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원래 목표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지금 핵을 가지고 그쪽으로 있다는 자기는 상당히 접근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고지가 높아요. 눈앞인데.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사실상 인정 또는 네. 무기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자꾸 대화하자고 그렇죠. 예. 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네. 미국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기정사실화라도 시킬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목표는 성공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겠죠. 조금 더 조금 지금 더. 버텨보겠죠. 제가 아예 보기에는 지난 에이펙 때 김정은이 굳이 안 나온 이유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더 저정적으로 보는 만나고 거죠. 싶어해. 그럼 맞아요. 내가 조금 더 몸값을 올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요. 이제 그런 김정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말 잘 그 전략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예. 교수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럼 가능성은 50% 넘는다고 보세요? 50%는 넘는다고 아. 봐요.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은 있다. 50% 넘는다. 음. 근데 만나서 음. 무엇을 얘기할 것이고 특히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진전이 대해서는 비핵화 관련돼서 어떤 진전이 있기는 쉽지 어렵다. 그건 어렵다. 50% 이하다. 예. 이렇게 그럼 그 생각합니다. 직전에 북한에서 엄청 고강도로 위협을 할 확률은 사실은 되게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뭔가 그런 회담을 어떻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성사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직전에 네, 네. 그래서 미사일 네. 목속 핵실험도 예. 했다가 오바마가 아예 그냥 저 전략적 인내 뭐 이런 거에서 그냥 딱 끊어버리니까 너랑 더 상대 안 해. 답답해진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상황. 상황에서 김정은이 판단을 할 텐데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에 계기가 되면 그때는 김정은도 이제 호응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제 다만 실제로 협의를 했을 때 어떤 타협 지점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또 북한은 그걸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핵화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이 우리가 이제 되겠군요. 19년에는 해제해달라는 게 굉장히 큰 요구 사항이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지금 제재는 사실은 많이 무력화됐죠. 좀 중국이나 해체가 됐고 네. 러시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기 충분히 때문에 되고 있고. 버틸 힘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버티겠죠. 좀 더 버티겠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하셨었잖아요. 네. 남북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때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리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는 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 왜냐하면 북한이 일단 남북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되돌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북한은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기 때문에 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정상회담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저는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상회담 자체를 목표로 두고 가기보다는 차근차근 남북 예. 대화를 개선하고 대화의 방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남북대를 개선하라. 근데 모든 정부가 사실은 정상회담을 또 원했던 것도 있어요. 원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정상회담에 자칫 너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북미든 남북이든 만났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더 초점을 두라는 네. 말로 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홍용표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폐광의 길을 묻다. 지금부터는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 이슈를 만나는 클로즈업 북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탈북민 유튜버 박유성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향민 박유성입니다. 북향민. 요즘에 이렇게 네. 또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탈북민이 명칭이 아니고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일부가 탈북민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예. 네, 언어를 이제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데 북향민으로 북향민. 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탈북민이라고 했다가 네. 세터민이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 또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표현도 썼고 중간에 많이 북배경 바뀌었어요. 주민도 있었고 북배경 주민요? 네, 북배경 뭐 주민. 다양한데 네. 근데 저는 그런 비슷한 서베이를 저번에 한번 이렇게 연구를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막상 탈북민 분들은 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냥 사실은 명칭에 제발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용어가 바뀔 때마다 또 뭔가가 더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게 말씀하신 북향민으로 가고 있어서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죠. 네. 어감이 북향민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발음이 일단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북향민. 그러네요. 쉽지가 네. 않네요. 그리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는 뭐 여러 지원도 네.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굳이 용어가 필요 맞아요. 없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그럼 고향이 어디야? 네. 나 한북이야. 네, 아 한국. 그렇구나. 네. 그러면 되는 신사동만 계속 언급하셔가지고 청담동. 아, 청담동. 아, 청담동. 네. 네. 아니, 강안동도 좀 신사동을 더 언급해 원하셨나 주시고. 봐요. 강안동. 강안동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강안동이요. 네, 아, 이게 강안동. 원산 밑인가요? 해령 밑입니다. 해령이요. 네. 해령이면 저 위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해령. 알겠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박유성님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북한 이슈, 북한을 보다 더 알아보는 북한에는 여행 증명서가 있다. 여행 갈 땐 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남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어떤 이야기예요. 예. 내가 어디를 가는데 맞아요. 뭐 증명서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는데 네.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비자가 필요한 나라인데 그게 국내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잘 받아들이기 잘 어려워하세요. 개념이 와닿지가 않죠. 네, 저도 우리 그런 것 입장에서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행 증명서라고 하니까 예. 여행 갈 때만 그럼 떼면 되는 건가라고 하지만 이동 증명서. 이동 통행증. 통행증. 그렇죠? 무조건 네. 이동을 할 땐 무조건 이 증명서가 그 있어요. 강안동에서 네. 원산으로 갔다. 네. 공무로 만약 갔다고 해요. 뭐 이 직업에 있어서 그때도 그렇죠. 다 증명서를 받아서 그때 다 봤죠. 통행증. 통행증 네. 근데 이제 그게 파란 줄, 빨간 줄 이렇게 두 줄이. 네, 두 줄이 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행증이면은 뭐 빨간 줄, 그럼 통행증이면 그러니까 공무로 가면 뭐 파란 줄, 파란 줄. 두 줄 간 것도 있고 한 줄 간 것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거면 이렇게 두 줄씩 그어줘. 두 줄. 네, 그런 아, 두 줄 있으면 그래 빨리 가. 너 바쁘지 빨리. 그러니까 이 가야지. 사람은 이제 빨리 공무를 집행을 해야 집행해야 되는 되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제 먼저 선착순으로 보내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행증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km 이동할 때도 여행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행정구역 체계를 넘어서 행정구역이 시 정도를 넘으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따지면 광역, 권역을 좀 넘을 때 필요한 건지. 기준이 있죠. 예. 네, 내가 사는 지역에서 42km 반경 안에서 넘어가면 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2km요? 네. 그래서 뭐 북한의 그 행정법에 이제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됐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발급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서 언제 며칠 동안 가서 거기가 있겠다. 이유는 뭐 누가 이제 네, 몸이 네, 불편하셔서 네, 네. 이런 이유를 대면 일단은 지역에 있는 파출소를 찾아갑니다. 안전원을 찾아가서 예. 내가 어디 가서 며칠 동안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저쪽에 확인을 해요. 아. 가야 되는 지역에 이 사람이 거기 사는 거 맞는지, 네. 그때 있었던 거 맞는지, 네. 뭐 친척이 거기 정말 있는 거 맞는지, 오기로 된 거 맞는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증명서를 그 타당한 이유로 인해서 발급이 되는 아니 근데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뭐 일사천리로 뭐 이게 신속하게 될 것 같지는 전혀 전혀 않은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통신이라든가 어렵네요. 북한의 네. 이제 공무 절차상 그렇게 빠르게 우리나라처럼 네. 빨리빨리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쏜 총알이라고 해요 저희는. 한 번 얘기를 전하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뇌물이라는 게 그때부터 필요한 거죠. 그치. 그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면 편리해서 압박을 하기 뇌물은 위해서. 한마디로 기본이네요. 네. 뇌물이 없이는 그냥 거의 정말 쏜총알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기름칠을 좀 해야. 이게 또 할아버지 돌아가는 할머니 환갑잔치가 12월인데 네. 이 증명서 발급 시작을 2월부터 시작합니다. 2월이요? 네. 2월부터요? 네. 10달 전부터? 10달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신청을 해놔요. 아니 도대체 한 1년 전부터 얼마나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도 와. 안 나오는 이유가 네. 뻔히 12월 달에 환갑잔치가 있으니까 네. 간다라고 확인이 돼도 네. 뇌물을 안 주면 안 해줘요. 뇌물은 어느 정도나? 뇌물은 이제 담배 한 보로, 한 보로 이제 10각 들어가 있는 거. 뭐 기준마다 다 다르긴 한데, 네, 그리고 뭐 술 좋은 거 몇 병. 네, 가끔은 이제 현금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 여행증이 필요하다는 건 여행증을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이게 여행증이 있어야 되는 네. 거고 또는 그 마을에 갔어요. 예를 들어 회령에 계시다가 저기 함경 원산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검문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불시 검문을 대응하는 건지. 검문소가 북한은 도로마다 10k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나 국경지대에 들어가는 곳은 4km마다 있고요. 검문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증명서가 없으면 절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보내요. 그럼 그 검문소에는 또 혹시라도 또 뭐 뇌물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행 증명서가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기간이 있어요. 네. 아, 네네네. 11월부터 뭐 1월까지.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겠죠. 예. 그럼 그 기간에 못 맞춰서 오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또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네. 네, 연장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검문소에서 해주는 역할이에요. 예. 어느 정도의 뇌물을 필요로 해서 이제 도장을 발급받죠. 뭔가 이동 통제라는 말이 어떤 거였는지 되게 상세하게 들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진짜. 전 궁금한 게 이제 가끔 뉴스 보면은 고려항공 평양에서 중국으로 가는 베이징으로 가는 전기 노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도 알고서 그거를 미리 답변을 네, 주셨는데. 누가 그걸 타고 저게 빈 비행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회령에서 좀 가기 가능한 보기 의심이죠. 알기 힘들겠군요. 비행기를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북한의 뭐 외교관들, 외교관들. 그리고 해외 이제 파견하는 노동자들 예. 그리고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들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여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권 자체. 여권 자체를 그러니까 받을 수가 성분이 좋고 돈이 많다. 네. 사무역을 해서 일본 돈주라고 지난번에 없어요. 얘기했었는데 돈이 많다. 그러면 평양 주민이 물론 일반은 안 되겠죠. 평양 주민 중에도 극소수. 나 이번에 중국에 좀 놀러 가야 되겠어. 네. 그렇게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사사려행 중이라고 해서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여행증을 발급을 합니다. 사사를. 예. 근데 이게 중국에 가서 며칠 동안 가족 방문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받는데 한 2년씩 걸려요. 2년이요. 한 번 받는데. 2년 사이에 그 가족분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겠네요. 네, 무조건 북한의 시기에는 또 다르군요. 네. 많이 느립니다. 아,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또 한 6개월씩 들어가 계시긴 해요. 왜냐 계속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연장은 또 중국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 당국은 북한 당국보다는 그래도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그렇긴 효용성이 하겠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최대 6개월 동안 동안. 머무르면서 나올 때 이제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가족 방문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하는 그런 하는.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건 정말 중국의 직계 친척이 사촌 이내 친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있어야만 하는 거고요. 그래야 해외를 증명을 받고 네. 갈 수가 유일한 있다. 해외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만. 러시아도 아니고 러시아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딱 중국. 여기 남한에 계실 때 여행 많이 다니셨었어요? 지역에? 그렇죠. 이제 묶여 있었다라는 어디에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한국에 와서 여행을 굉장히 더 많이 많이 해요. 다니죠. 더 많이 다니게 돼요. 탈북민들이 네. 사실 그거를 좀 깨려고 그렇죠. 무리해서 좀 많이들 가세요. 미국도 가고 뭐 이렇게 아, 유럽도 가고 유럽도 그래서 저도 많이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에 사실 제일 탈북민들이 로망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이게 드라마에서 그 비행기 타고 가는 씬들이 보면 주로 제주도 씬이 좀 많이 나와요. 가깝게 예. 바로 갈 때. 그리고 네. 한국의 어떤 환경이랑 제주도랑 약간 이색적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네. 약간 이국적인 게 네. 있죠. 그래서 야자나무도 있고 그래서 야자나무. 한국에 오면 탈북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1위가 제주도. 필수 코스겠네요. 네. 그러게요. 두 번째 북 이슈는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국영수 이런 거 말고 북한에만 있는 과목이 있다. 아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한 과목이에요. 아, 네.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가 수능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국영수로 네. 나가잖아요. 네. 북한은 이제 혁명 역사. 혁명 역사. 네. 그럼 대학 본고사에서 이게
점수가 제일 비중이 제일 높죠. 높습니다. 비중이 제일 높고 시험 첫 번째로 나오고 예.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아, 근데 다행인 건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예.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뭐 응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죠. 당시에 뭐 김일성의 어떤 메시지, 선언문 이런 건 다 그거면은 좋겠어요. 어.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이 사람의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고 이것까지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 그 3대 세습의 거의 가계도와 그 역사와 그게 우상화되는 과정을 정말 이렇게 쫙 그냥 읊어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근데 뭐 이게 김일성, 김정일 때 저 때까지만 괜찮은데 네. 김정은까지 오다 보면 와. 감옥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점점 초반에는 누적이 되는. 김일성의 혁명 역사, 네네. 김정숙의 혁명 역사, 예. 김일성의 와이프, 예. 그리고 김정일,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김정은. 리설주가 있는지 점점 모르겠어요. 예. 추가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딸까지 진짜 이제 뭐 혹시 요즘 김주애까지 김주애까지 등장하면 추가되면 이 진짜. 감옥이 아.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음. 북한에서는 무조건 학생이라면 학생이라면. 무조건 이 과목은 듣고 이제 다 들으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저는 이 과목 제일 잘했습니다. 다 외우십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암송이라고 하는데 어. 암기를 예. 암송을 굉장히들 많이들 하고 해서 굉장히 그 암송을 하는 게 다들 깨어 체화가 있어요. 되어 있으시구나. 체험화되어 있어요. 이제 친구분들이 그러죠. 역사 배우다가 이제 김일성 네. 쪽에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 많이 낳으면 외울 게 많아지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네. 많아지면. 그렇죠. 그럼 불만들도 얘기하고 있는 네, 거지. 아, 네, 네. 수령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령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김일성의 자식들도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게 책에 다 나와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태어난 걸 뭐 왜 그런 걸 한 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예. 이 교과서가 이루어지게 우리가 뭐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의심을 네네. 하나요? 어. 이순신이 배를 이걸로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죠. 건의가 있잖아요. 믿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 생기기 전에 세뇌 교육에 먼저 이제 선수를 아, 치고 들어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와서 네.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이거 다 뻥이었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남한이 대치 중이니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들에게 약간 왜곡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걸 거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남북은 어떻게 보면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대국으로 남아 있고 서로에 대해서의 어떤 반감과 이제 앙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김일성을 폄하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북한에서는 또 너무나도 축혀 세우는 건 아닌가. 이 중심을 찾는 건 사실 삼자의 눈으로 봐야만 나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시각은 예. 있어요. 근데 각자가 그냥 서로가 해석을 하니까 다른데 역사적인 팩트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그게 처음에 오시자마자는 솔직히 분간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꽤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또 좀 다른 게 워낙 많으니까 많죠. 네. 그런 적응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철방으로 수리탈 만들었다 이런 건 금방 깨져요. 예. 아, 네, 그거는 사실 그렇죠. 지금 성인이 되면 그렇죠. 그건 그럴 수 없다라는 네, 얘기 네, 아니까. 나뭇잎을 타고 뭐 낙동강, 압록강을 건넜다. 건넜다. 백마를 타고 무슨 뭐 몇천 명의 일제를 이제 뚫고 네. 갔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바로 깨지죠. 깨지는데. 네, 하지만 이런 정말 역사적인 사실에 그렇죠. 근거한 것들을 북한은 살을 붙였기 때문에 네. 이 살을 다이어트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북한에서는 세종대왕도 몰랐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광화문 가서 세종대왕 네. 보고 뭐 김일성의 뭐 친척인가 이렇게 봤을 수도.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를 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한글에 대한 네. 어떤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네. 어디서부터 탄생을 했다라는 걸 북한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냥 있었던 언어를 일제에게 뺏겼던 우리의 언어를 창시 개명을 했던 우리의 민족을 김일성이 찾아줬다. 알겠습니다. 충격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이 직접 내시는 퀴즈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남북이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네. 그 유일한 목소리를 내고 이럴 때만 마음이 맞아요. 독도 는 영토 독도는 우리 땅. 맞아요. 할 때 맞아요. 이제 네. 남북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네. 특히나 북한이 목소리 좀 더 큰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전 배상금 같은 걸 네. 요구하고 있으니까. 요구하고 있고 받지도 못했으니까 또 억울한 예, 측면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데 북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예. 독도에 관련돼서.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나 북한 사람들이 독도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말이 부르는 말. 그래서 북한이 옛날에 고유로 쓰던 고유의 언어, 명칭을 이제 네, 그냥 네.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무엇일까요? 북한은 독도를 뭐라고 할까요? 홀로섬, 독이 혼자 이런 거니까. 두 개 있잖아요. 홀로섬은 아니잖아요. 쌍섬. 죄송합니다. 갑자기요. 네. 북한에는 우산도라는 말을 굉장히 우산도. 우산도. 네, 예. 우산도라는 원래 말을 우산국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산도라는 말을 더 많이 많이 대중적으로 씁니다. 쓰고 북한에서 그럼 있습니다. 독도 관련된 사료 찾을 때는 우산도로 이제 검색하면. 명기가 되어 있는 걸로 네, 확인해 또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유성님과 함께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어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대한 고민 다음 주에도 저희는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